이제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인테리어로 읽는 오픈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두 가지 있죠.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운영에서 소위 말해서 오픈바이저, 슈퍼바이저, 가맹 계약이 개설 이후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인테리어가 공사를 하죠. 약 한 30일 가량 정도를. 그리고 뭐 내부적인 사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 프랜차이즈에서 보면은 약 30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감리를 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보는 과정에서 그 해당 실무가 되어지는 뭐 슈퍼바이저, 오픈바이저는 아마 그 공사 진행되는 부분을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리고 막바지 되어서 세팅할 때 시점에 와가지고 아니면 장비 세팅하는 시점에서 이게 잘못되었는데 나는 불편한다는 이 물건이 발주가 되는데 왜 안 들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5가지 실측, 설계, 뭐 시공, 그리고 시공 마감, 마감 세팅 하는 과정들을 한번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통 한 30평 정도로 보았습니다. 30일에서 31일, 30여일 정도의 공정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최초에는 이제 실측이 이루어집니다. 실측이 이루어지고 뭐 설계가 이루어지겠죠. 설계가 이루어질 때 인테리어에서는 공간 구성하고 좌석 배치, 서비스 동선, 뭐 직기, 장비, 기기, 그리고 계약 또는 도급 계약들을 진행을 합니다. 공사가 진행되죠. 공사가 진행되면 설비 공정, 방수, 그리고 목 공정을 구조틀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는 어떤 현장에서 가구를 제작하면서 전기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공이 이제 마감되는 시점에 가서는 이제 도장, 타일, 직기, 사인 이게 약 한 20여일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세팅 마감 시점에 실질적으로 어떤 같이 크로스 체크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유관 부서라고 하는 이제 오픈이나 아니면 운영 쪽 파트하고 같이 결부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설계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계약이 되어졌던 내용들에 대한 검수가 같이 크로스 체크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업 단계에서 인테리어로 넘어왔고 인테리어에서 이제 운영 파트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랬을 때 그 검수가 없이 왜 그러냐면은 인테리어로만 치고 면적이나 공학적인 시수로만 본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말로 소통이라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명분은 이제 소통이지만 말로만 이루어진 것들을 인테리어 파트에서는 좀 이렇게 수치화시키고 형상화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검수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부터 마케팅 운영 방안 또는 좌석 대비해서 매출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건증의 위생 교육 진행이 돼야 될 거고 브랜드 교육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상 보면은 공사를 한 80% 이상, 한 90%까지 보는 곳도 구청도 있긴 하지만 일단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증 시점 부분이 약 25일 이후 정도, 그러니까 공사가 거의 마감되어지는 부분에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게 사업자가 나오고 나면은 신용카드나 벤이나 아니면 통신, 신청, 물론 개인으로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어떤 내용들을 진행해 갈 것이고요. 세팅 부분에서는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운영 파트의 어떤 그리고 점주와의 인스펙션 그러니까 감리 감독하는 어떤 내용들이 같이 하면서 이제 보안 사항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통 보면 통상 이 4번 네 번째 단계에서만 운영과 같이 크로스 체크가 되어지는데 이 모든 전 과정들이 같이 되어진다면은 아마 리스크는 현격히 없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고려 사항들을 조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1번에 이제 지금 번호는 내지는 않았지만 실측 단계입니다. 일단 뭐 들어서 아시겠지만 실측 단계에서는 일단은 체크할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가면 실측하면 하루에 끝나긴 하지만 거기서 건물의 핸디캡 요소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전기 용량을 확인할 것이고요. 층수나 지하 아니면 면적에 따라서 이제 소방 완비에 대한 어떤 내용 그리고 정화조 이런 부분들 또는 여기에서는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하지만 가스 그러니까 LNG냐 LPG냐 이 차이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들은 조금만 열람을 해보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전기 용량은 킬로와트당 보통 한 17만 원 정도 15, 17만 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한전 불입금과 그리고 기본 내선 공사를 하는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통상 맥스 한 40kW 정도, 제가 제빵 같은 경우는 60에서 70kW까지 가고 나머지 브랜드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복수거래. 무조건 복수거래. 최소 3곳 이상. 최소. 하늘과 땅 차이로 천차만별. 그러니까 같은 자재에 같은 배관을 쓰고 같은 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꼭 반드시 체크되는 복수거래가 원칙입니다. 권장입니다. 소방안비. 일단은 66에서 뭐 100이니까 한 30평 정도 지상을 했을 때 다중 이용 시설로 이제 보고 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꼭 반드시 소방안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1층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1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져 있으면 많은데 그거는 면제가 아닙니다. 그냥 완화될 뿐이지 면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거기에 따라서 실구분을 한다. 만약에 벽체를 만들거나 해서 어떤 내용, 우리가 말하는 배선실이나 창고를 만들어서 한다면 거기에 기존 그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그 소방 설비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편법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층고의 높이에서 60cm만 떨어뜨리면 거기에는 스프링클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형태가 있기 때문에 천장 위를 비워놓고 벽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여기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소방서의 신고사항입니다. 소방서 허가하는 상황이고 구청에서 이 업무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있어야지만이 영업신고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대행하는 소방 완비 업체가 있지만 이 업체 또한 복수거래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꼭 검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에 따라서 견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화석고나 내화자재 또는 거기에 따른 어떤 뭐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 그러니까 실측 단계에서 이거는 체크가 되어서 어떤 내용과 설계에 반영이 되고 견적에 반영이 되고 금액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은 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도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이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하면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냥 내용 설명을 좀 했습니다. 일단은 보통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습니다. 자, 뭐 요즘 신축 건물의 형태에서는 뭐 이 형태를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합류식은 이제 뭐 정화조, 그리고 여기에 오수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단독의 어떤 있는 형태에 있는가, 또는 하수 정말 처리장으로 바로 직접 연결되는 이제 분류식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족했을 때는 임대인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구청에 이제 각서를 제출을 하고 이 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측 단계에서 확인이 돼야지, 하고 난 다음에 달라졌을 경우에는 실제 그랜드 오픈하는 일정의 차질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계를 하는데, 일단은 모든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험상에서 나오지는 면적을 한번 보았습니다. 보통 한 60% 정도로 본다고 저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바 아니면 주방 또는 배선실 또는 준비룸 아니면 창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됐을 때 실질적으로 평수에다 곱하기 한 1.6 정도 하니까 거기 한 60% 정도 선에 사람이 인석수가 나온다고 계략 산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공간을 자석 배분할 때는 보통 보면은 조닝, 아까 서두에서도 이제 뭐 내용 설명이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주방 설비가 주방이 형성되는 공간을 맨 먼저 자리를 가로에 놓든 세로에 놓든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단체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좌석을 놓습니다. 붙박이 좌석, 그 다음에 단체가 확보가 가능한 4인석, 그리고 유동적인 2인석, 그리고 데드 스페이스가 형성될 수 있는 창측에 있는 윈도우 테이블, 그리고 또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다인석의 의자.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커피숍에 좀 한정되는 레이아웃일 수도 있지만 다인석이라는 부분과 창측에 있는 좌석을 뺀다면은 그 어느 어떤 상업 외식 업종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좌석 배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좌석 배분을 통상 볼 때 60% 정도가 이제 홀 공간과 이렇게 사람이 있는 공간이라고 본다면은 면적 배분은 보통 홀은 한 55%에서 한 50, 그리고 주방이 한 30%, 그러니까 한 3분의 1 이상을 좀 차지하긴 하지만 그 정도 3분의 1 정도. 그리고 팬트리나 아니면은 뭐 준비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 공간, 그리고 MD를 위해서 파티션 역할도 하지만 단독으로 형성이 되었을 때 그건 5% 미만 정도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뭐 통상적인 일반적인 어떤 책에서나 나올 법한 자료이긴 하지만 주방 배부는 양식인지 중식에 따라서 한 22에서 30%, 그러니까 조금 작죠, 매장이. 근데 주방 같은 경우는 양식, 중식의 어떤 그는 그 앞에 그 팬트리나 배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까지 본다 하면은 이 요율로 하면은 작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크죠. 앞에, 그러니까 물론 고기도 똑같을 겁니다. 근데 카페 같은 경우는 서비스 자체가 셀프이기 때문에 또는 하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동선만 고려된다 하면은 20% 아니 15% 이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커피의 특징은 평수가 100평이 됐든 평수가 20평이 됐든 그 들어가는 장비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동선, 이제 설계 단계에서 보통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인원의 구성이겠죠. 근데 보통은 인원 구성은 뒤에 가서 뽑습니다. 그리고 몇 명 뽑을 건지 물어보죠. 그걸 알아서 뭐 할래, 니네들이. 그러면 아니 최소한의 이 사람들이 옷을 갈아입으려면 락화장을 몇 개를 짤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려면 미리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뭐 할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만들어 놓으면 불편하답니다. 옷 놓을 데가 없다고 걸어 놓는다. 그럼 다이소 가가지고 벽에다 막아가지고 인테리어 사람 실장으로 해가지고 못 박아 달랍니다. 옷 건다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체크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같이 이제 적제품 순환주기, 이제 물류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수납에 대한 부분이 미리 사전에 파악이 되어지고 고려가 되어진다면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 이 불만에 대한 부분 하면서 운영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해소가 될 것인데 그 한마디 같이 소통을 안 하면서 공학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 뒤에 추가 비용은 다 비용이 발생이 될 것인데 이런 내용들, 서비스 형태 이런 것들이 설계에서 같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기 및 직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하는데 일단은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매출을 진행할 때 개설할 때 진행했던 그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뭐 냉장고가 몇 대, 뭐 쇼케이스가 몇 대, 무슨 장비가 몇 대, 뭐 스탠드형 냉장고가 몇 대, 뭐 스탠드 직기가 몇 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서 반영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리고 상권에 따른 어떤 내용.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인테리어에서 왜 신경을 쓰냐고 누구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같이 들어가지 않고 서로 체크하지 않으면은 고스란히 고객에게, 점주에게 불편이 전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같이 보았습니다. 매출 분포도 같이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석수에 대한 어떤 그 동향도 같이 파악하고 레이아웃은 바뀌고 트래픽 라인도 달라질 겁니다. 입구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데 있는 형태의 건물 핸디캡을 그대로 유지해서 입구가 하나 있으니까 입구만 내고 나머지 북박이하고 바를 만들어 놨다. 근데 상권은 반할 수도 있고 상권을 잘못 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반영을 안 해놨을 때 그 리스크는 고스란히 금액을 투자를 하신 그분들께서 두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놈 때문에 뭐 내가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체크만 된다면은 인테리어는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업셀링에 배치한. 왜냐면 이 부분도 그 주력 상품으로 어떤 내용을 던져주는 게 있다 하면은 뭐 이겠는데 최소한의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팔려는 부분들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또는 뭐 어떤 분들은 다육이 선인장도 파시겠다는 부분도 있을 정도로 그거는 뭐 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할 때 그런 공간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왜 그러냐면 이건 심미적인 부분입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아니죠. 그걸로 해가지고 반영을 한 것으로 해서 파티션 역할을 하고 레이아웃을 반영했다면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확장성 있는 레이아웃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제 견적과 도급 계약 이거는 조금 아마 생소하신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계약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이 프랜차이즈에서는 이 내용들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보신 적도 없고 하실 일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비일비재하실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업무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들이고 이것이 곧 만들어지거나 앞으로 운영하고 난 이후 시간이 닿았을 때 하나의 그 점주니 고객의 어떤 그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막아주는 범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에는 일단은 임대 영업 단계에서 발생되었던 계약 조건들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것까지 왜 알 필요가 인터넷에서 왜 알 필요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그리고 공정을 짜기 위해서는 렌트 프리를 얼마큼 받았는지 뭐 한 달을 받았는지 15일을 받았는지
언제부터 임대료가 나가는지도 파악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공정도 인테리어에서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다들 따로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쁘다고만 하고. 그리고 별도공사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 별도공사 부분에 대한 건 아마 경험치도 있겠지만 별도공사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영업 담당자가 점주에게 합니다. 인테리어 담당자가 하지 않고 거기 거의 통설이고 정설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가 나왔는데 얼만큼 내고를 해야 되는지 저도 영업 담당자가 합니다. 그리고 이거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주고 이만큼 빼드릴게요. 아이고 생색을 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뒤에 가서 공사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계약이 되고 난 다음에 빠지고 난 다음에는 돌아오는 것들은 고스란히 똑같습니다. 점주한테 모든 것이 전가되어 가지고 해준다 했는데 왜 이건 안 돼 있어요? 왜 돈이 더 들어가요? 난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제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된 것들이 가지고 건물의 핸디캡에 따른 추가 비용, 그러니까 별도 공사하고 추가 공사는 분명히 개념이 좀 다른데, 별도 공사는 옵션이겠죠. 나 에어컨 달고 테라스 만들 거고 폴딩도 하고 싶고 뭐 좋은 거 해가지고 외벽에다가 뭐 돌 붙이고 싶고 대리석 붙이고 싶다. 근데 추가 공사라는 부분 비용이 발생되는 것들은 건물에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시멘트를 더 부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하는 경우, 갑자기 이건 깎아내지 않으면은 입구가 형성이 안 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근데 그 단계조차도 어찌 보면 인테리어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비용을 안내는 해드릴 수 있지만 이 또한 가맹 영업 단계에서 사전에 체크를 하고 같이 그 프랜차이즈 회사라고 친다면 그 안에서 같이 진행이 돼서 봐야 되는 거지, 너 따로 나 따로 했다가는 고스란히 한 명만 독박을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점주님이시죠. 일단 너무 넘어갔다. 일단 공사를 들어갑니다. 공사를 들어갔을 때 커피랑은 또 상관없지만 외식 쪽에서 가장 메인으로 제가 예전에 고기 브랜드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발생됐던 에이스입니다. 경험에서 방수 물 터져가 새벽에 밑에 집으로 물 난리 나서 뛰어 들어가 가지고 고치려 했는데 사람은 연락은 안 되고 점주는 욕을 하는데 그 새벽이라도 해가지고 갔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 다음날 출근해 전체 회의를 했더니 SV는 인테리어 담당자 욕을 하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더 바로 그 현장을 가 있는데 사장님은 내가 안 보인다고 니 뭐 하냐라고 하고, 왜 안 보이니까 출근할 직출을 했으니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AS가 아니고 BS입니다. 비포 서비스. 제가 그냥 늘 주력으로 생각하고 주구장창 외치는 부분인데, 제대로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만들어 놨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진이 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건물이 갑자기 어떤 뭐 형태로 누가 이렇게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건물을 치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공정을 지켜야죠. 안 본다고는 안 하는데 액체 방수라고 우레탄 방수라고 시트까지 감싸는 방수를 해야지만이, 그리고 그 테스트까지 물을 담그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약식으로 걸러서 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감리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고, 주방은 메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물이 새냐 안 새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보통 바닥에서 밟는 트렌치에서 물이 새냐 안 새냐 부분도 이런 어떤 기본 베이스가 제대로 돼 있으면은 그 또한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가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여기 이제 다른 분들 계시지만 저번 주에 어떤 그 배관의 그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쓰는 것보다는 보통 통상 보면은 75파이 정도가 밑에 이제 그 건물 밑에 지하에 75파이, 그러니까 75mm가 되는 거죠. 광경이 75파이가 보통 그 메인은 한 200mm, 그리고 거기서 가지간으로 분기돼서 입점 매장으로 들어오는 거는 75mm, 거기에서 다시 우리 매장으로 올라오는 건 보통 50mm가 있습니다. 근데 50mm 정도면은 물은 잘 내려갑니다. 근데 대용량 싱크대가 되는 매장이 그 싱크대가 여기하고 두 군데가 있는 곳에 합간을 해서 50mm 한 번에 물리면은 오버플로우를 합니다. 그럼 넘치죠. 근데 그것도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뭐 벤트레이를 만들어서 통기를 해서 어떤 와류 현상을 줄여가지고 나가든지 분기를 시켜서 그 방법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는 사용하다 보면 소재가 안 되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 어떤 그런 것들을 개통을 체크를 좀 잘 해주신다면은 아마 설비 공정에서는 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제 없이 잘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목공정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질제에 대한 시공 부주의, 크랙이 보통 많이 터지죠. 그래서 금이 쭉쭉 갑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그러면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온도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터졌다라고. 아, 그러면서 저희가 칠해 드릴게요. 근데 또 터집니다. 그거는 시공법이 잘못돼서 그럽니다. 그거는 물론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이 해당 감리를 하고 있는 담당자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시공을 해가지고 겹치기 하는 따라서 그 안에 또는 석고보드를 하고 거기에서 보강을 위해서 뭐 합판 이질제를 대가지고 했을 경우 그 신축 팽창에 의해 가지고 터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거는 몰라서이고, 거기에 대해서 안 터지게 해주세요라고 하시게 이제 점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은 이질제를 쓸 때 신경을 써주세요. 또는 거기에 대한 사진을 찍어 놓으시는 것도 상당한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칠을 하기 전에 방법을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나중에 어떤 법적 조치나 아니면은 보증에 대한 부분을 갔을 때는 그걸로 근거가 되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실제적으로 예전에 보통은 이제 서울 보증보험에 그걸 발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했을 때 이제 거기 보증보험공사는 기술사, 건축 기술사가 이제 그 검증을 하러 나오는데, 와서 하는 것은 누구의 편이 아니고 정확한 공법으로 했느냐, 그리고 그 공법에 대한 사진이 현장 사진이 있냐 없냐를 따라 가지고 잘못됐지 않냐, 그럼 시간이 경과됐어도 이거는 시공 잘못이니까 고치세요, 보수하셔야 됩니다라고 판명을 하고 이행 명령을 내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격이 다른 겁니다. 석고보드가 나무,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같은 뭐 합판과 MDF라고 하는 어떤 나무 또는 톱밥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온도에 반응하는 그 차이가 나는 재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두 개를 붙여서 시공을 해가지고 벽체를 만들어 놨으면 서로 튀어내서 부풀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깥에서 봤을 때는 크랙이라는 어떤 형태로 결과 현상으로 나오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현상만 가리기 위해서 에이스를 진행을 하는 거고, 그 현상 본질을 보지 못한, 그래서 현상을 미리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프랜차이즈에 있는 어떤 실무자보다는 점주님들이 그걸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나가 계시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구 공정에서는 어떤 뭐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어떤 현장에서 제작되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도 앉았을 때에 뭐 마냥 편하다고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다리가 들려가지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는 형태이고요. 그래서 현장 스케일 아니면 내가 직접 앉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불편한지 아닌지, 또는 타 매장을 가가지고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공정이 진행될 것이고요. 마감 공정에서는 아까 좀 전에 이제 목 공정에서 이질제에 따른 어떤 내용인데, 그걸 이용 부분을 작업을 할 때 또 하나의 보완 방법으로는 퍼티라고 하죠. 이제 빠데인데, 그것을 이제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자기네들만의 차원에서 줄로 이렇게 그 부분만 이질제 난 이음새 부분만 이렇게 하고 샌딩을 한 다음에 그 마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100% 터집니다. 100%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 또한 코팅을, 그러니까 그 퍼티라고 하면 돌가루죠. 돌가루에 있는 그걸 아예 도포를 해서 샌딩을 해가지고 하나의 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설령 터진다 하더라도 그 퍼티를 해놓은 그 순간 1mm도 안 되는 그 두께로 보완을 할 수 있는 현상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도 충분히 보고 지시 또는 달라짐을 이야기를 해서 공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일을 깔 때 어디에든 타일을 다 깝니다. 이제 목재로 깔지 않는 이상에. 그랬을 때 가장 하고 나서 불편한 게, 타일이 잘못 깔려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불편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건 또 보수를 하면 되고요. 가장 불편한 거는 타일이 정말 몇 미리 차이지만 잘못 깔려가지고 테이블이 들럭들럭거리는 겁니다. 다리바를 조절을 하고 내가 테이블을 여기다 옮겼는데도, 그럼 거기서 일하죠. 이거 옆에서 조절 바 있습니다 하세요. 근데 손님은 내 맘대로 안 앉아있죠. 거기 그대로 앉고 여기 또 테이블 열로 옮기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또 덜럭덜럭거려. 그 뜨거운 걸 올려놨는데 떨어져가지고 애기 한 대가 다쳤어. 그럼 그걸 가구가 잘못 만든 걸까요? 아니면은 손님이 잘못일까요? 점주가 잘못일까요? 근데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바닥의 수평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레벨 2라고 하는 이제 시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셔도 되고 상당히 중요하고 두고두고 불편한 사항을 왜냐면 그 가구 레벨로 맞출 수 있는 그 수평 미미한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뭐 직기 뭐 주방에 들어가는 내부 실측을 통해 가지고 진행할 것이고요. 사인 근데 사인 같은 거 설치하는 부분 할 때 이제 보통 아까 보셨던 것 같이 3D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뭘 붙일지 홍보 POP를 어디다 붙일지를 반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왜곡됩니다. 그러니까 막상 놨을 때는 스케일감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 벽에다가 이만큼 해가지고 이쁘게 보이겠다고 붙였는데 막상 갔더니 이만하게 내가지고 어떤 꿈꿔왔던 요소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도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마감 단계에 들어가면은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분전압, 스위치, 뭐 조명. 근데 여기서 왜 이걸 체크를 해야 되냐 하면은 회로라고 있습니다. 전기는 회로를 그러니까 회로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그 전자기판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회로라고 한다면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려가 이걸 A에다가 물릴지 A와 B와 C를 같이 물릴지 그러니까 스위치를 껐을 때 A만 꺼질지 A, B가 꺼질지 또는 A 말고 C 뭐 다르게 같이 꺼질지 물릴지를 회로 구성이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전기 용량의 분전함이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1대1로 A는 A에 스위치 하나 B 스위치 하나 이렇게 한다면은 분전함은 이만해질 거고 그거는 비용으로 고스란히 투자 금액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회로 구성을 잘하고 하면 자재도 줄어들 것이고 분전함이 작아질 것이고 그 창고나 공간에 분전함을 넣어놨을 때 공간이 작기 때문에 적재 공간도 같이 늘어날 것이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된 것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직기 세팅, 동선을 고려했는지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는지도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 뭐 가구 세팅 그리고 뭐 VMD를 한다 하면은 업셀링을 위한 어떤 배치, 홍보 POP물들이 제대로 붙었는지 그리고 그래 했으면은 그 면에 어떤 뭐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존이 형성되는 부분인지도 좀 체크를 해서 동일하게 매장 내 어딜 가더라도 브랜드의 뭐 아이덴티티를 좀 유지하고 업셀링을 같이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이름은 좀 상당히 거창합니다. 디테일을 놓치면 전체를 잃는다. 제가 늘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냐면은 이게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쓴 말은 아니고 뭐냐면은 늘 그랬죠. 현장에 가가지고 이거 아리까리한데 결국 무조건 하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거기서 아니야. 괜찮겠지. 잘 하시잖아요. 전문가신데 100% 하자가 돼서 돌아옵니다. 거기서 이런 부분들 소소한 거 하나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자가 되고 그거는 나중에 전체를 바꿀 수 없는 악마가 되어가지고 두고두고 영업하는 내내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 조그만 걸 잃으면은 전체를 잃는다고 생각을 했고 일단 공사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기본 공사, 별도 공사, 추가 공사. 근데 여기서 일단 공사 부분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고려를 한 거고요. 일단 기본 공사를 하면 브랜드 본사에서 규정하는 평별 금액일 겁니다. 근데 평당 공사라고들 많이 하고 가맹점 그리고 보통 직영으로 체제를 많이 하는 경우들은 약간 견적 공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되기가 조금 좀 극이 있는데 견적 공사를 많이 할 경우에는 실제로 가맹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기가 조금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핸디캡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 금액을 여실히 그 물량에 반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일 겁니다. 근데 평당 공사의 또 단점 중에 하나는 일괄적으로 무조건 도면도 없이 공사는 진행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가구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가구의 퀄리티와 그 가구의 수량이 점주가 요구하는 것이 나는 이런 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를 반영 못하고 오히려 강제사항처럼 이런 걸 하세요라고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이게 비싼 겁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발생되는 것들을 좀 많이 보았고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견조공사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당 공사도 많이 했고요. 근데
평당공사에서 견적공사는 기본적인 데이터만 있다면은 평당공사처럼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물론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필요할 겁니다. 그 데이터가 모인 리스크를 견적공사의 사례를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는 걸 만들어 놓아서 해야지만 그 견적공사를 평당공사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신경만 쓴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죠. 옵션 사항이 많아지는 겁니다. 나는 돈이 있으니까 이 가구를 넣고 싶고요. 여기에는 이 자재를 더 넣고 싶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평당공사, 브랜드 공사이면서도 견적공사이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공사. 별도공사가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아까 실측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내용을 하는데요.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보통 보면은 기본공사, 그러니까 우리가 평당공사든 기본공사 범위 한 20% 정도 선이에서 위아래로 한 20% 정도 선이 에어컨 포함입니다. 그 금액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외관이 3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대리석이나 아니면 기본 금속의 파사드를 구성하고 싶으면 물론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외관에 폴딩 도어를 하고 테라스를 구성하고 에어컨을 달고 요 정도만 했을 때는 한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별도공사 비용이 어바웃하게 형성이 되는 걸 좀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근데 철거 보통 보면은 1층 기준해 가지고 평당 10만 원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0평이면 300만 원이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안 들 거예요. 왜냐면 인건비 장사이고 버리는 비용 이런 것들이고, 증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전기 증설에 대한 비용일 것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상하수도 이설 증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보통 지금 계약한 면적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공사가 됐을 때는 그거는 이제 이설 증설이라고 판단을 하고 비용에 대해서 차지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덕트 강수도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내부에 만들어진 덕트 외에 입상되는 부분을 이제 덕트 공사로 해서 추가 비용만 부러움이 그 마력수에 따라서 정산이 따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여기는 이까지고 저기는 이까지인데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공사라는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어떤 브랜드를 만든다면 저는 발품을 더 팔아서라도 풀고 싶은 게, 위에서 말했던 견적공사처럼 덕트공사에 대한 그것이 메다당 단위 하면서 어닝을 만들고 간판을 만들고 하는데 메다당 얼마의 자재 물량이 들 것인지, 왜 그러냐면 규격은 나와 있습니다. 높이가 한정돼 있을 거고 어닝도 메다가 앞에 나오는 폭이 한정돼 있을 거고, 그렇다면 늘어나는 것이 이만큼 1m가 늘어나는지 50cm가 늘어났으면 그거는 본사에서 조금만 더 요력을 하면은 만들어 내놓으면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어닝 얼마, 덕트 얼마, 매도 올라가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는 10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500만 원 더 들어가면 바로 나올 것인데, 보통 거기서 눈탱이를 치고 생색 내고 네가 해준대 왜 안 해줬니, 이거 그냥 그러면 난 못 들었네, 난 말했는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인테리어 담당자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샤바사바 해가지고 부탁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된 걸 좀 경험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창호, 이제 폴딩도 옵션일 것이고요. 외부 공사,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조금 체크할 것이 이제 소방 같은 경우도 있지만 통상 한 100에서 한 100 얼마 정도 소방 정도 이제 한다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행비까지 포함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스프링클러 이설에 대한 비용은 좀 별도이고요. 스프링클러 이설은 실을 형성했을 때 기존에 있는 감지기, 소화기,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있다면 그대로 살려놓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왜? 그걸로 해서 준공은 떨어졌기 때문에 끝인데, 그거 외에 어떤 내가 실을 형성해가지고 구획이 바뀌고 존이 바뀌었을 때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60cm를 떨어뜨려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별 실이지만 공간은 폐쇄되지 않았다라는 전제만 있다면은 어떤 그런 식으로 비용을 세이브 시켜서 나갈 수는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지방경비, 요거는 브랜드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가맹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이건 보통 영업에서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방경비가 통상 보면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 서울시청을 기준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방에 살면은 내가 왜 안 낼 돈을 내야 돼요? 라고 다들 100이면 100. 그럼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을 안 내도 되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또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 또한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서울 집중화되어 있는 어떤 그 산업의 구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키로수로 제가 보통 보면 적용했던 범위인데 여기는 표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대외비 항목이라서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300만 원 정도가 하면 되는데 400만 원 정도까지 하면 체류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경상도까지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부산권인 경상도까지 지방경비를 한 400만 원을 세이브를 커버를 한다는 소리는 삼척 정도인 강원도, 오지, 그러니까 강릉 이상에 있는 곳까지도 400만 원 정도 선에서 충분히 커버를 해방 경비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30일 정도의 직원이 가서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나중에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견적에서는 그 지방에 따른 어떤 그 물류 비용에 대한 부분은 다 같이 산정을 그러니까 적용을 이미 기해놓기 때문에 견적에서 지방 경비는 순수하게 체류 경비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추가 공사. 요거가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그 많이 선호하는 자재가 있죠. 이제 벽돌입니다. 벽돌. 내부적으로 이제 그 청고벽돌 아니면 파벽돌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공정도 많이 가고 생각외로 보기에는 좋긴 한데 공정이 이제 품도 많이 가고 한 번 붙이고 끝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매지나 따로 놓고 그리고 한 번에 또 못 넣고 비싸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웃긴 게 이제 브랜드마다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층고가 높았을 때 평수가 같다 하면은 거기에 그 청고벽돌이나 아니면은 그 파벽돌의 비용을 더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말아야 될까요? 그게 별도 공사일까요? 왜 근데 전주님은 이럴 겁니다. 그게 왜 별도예요? 저는 같은 평수 계약해가지고 이건데 왜 올라갔다고 그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층고가 높다는 거나 막 4m, 5m. 그럼 거기 해주셔야지 내가 왜 돈을 더 내요라고.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럼 누가 싸우느냐? 결국은 또 인테리어가 싸울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꼭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닥면을 조성해야 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있고 또는 고층고, 층고가 높았을 때 아예 거기서 포기하고 갈 것이냐, 브랜드를 지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난해하면서도 꼭 체크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의 소재가 불명확합니다. 네가 했니, 내가 했니라고 분명히 싸움이 날 수 있는 형태들 될 겁니다. 자, 이제는 견적을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잘 보이지가 않으실 건데 이거는 엑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본역이 좀 깨졌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지금 아마 하시면서 보실 일은 전혀 없는 견적서의 그 양식입니다. 왜냐면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 가맹 인테리어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소위 말해서 실행가 금액이 되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서 그 본사의 어떤 차지가 들어간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금액일 겁니다. 그리고 그 차지에 대한 차익 부분이 본사의 수익으로 인테리어 수익으로 발생이 되는 비용들일 건데 혹시나 개인 창업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드실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 좀 넣어 보았습니다. 견적을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견적에는 직접 공사비가 있고 간접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개인 창업을 하시더라도 인테리어 업체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직접 공사비는 보통 여기서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어떤 그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물량, 인건비, 그러니까 자재비와 인건비 이걸 각 공정별로 계산을 해가지고 합산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간접공사비. 간접공사비는 알고 있는 저조차도 깍자라고 하는 금액입니다.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공사비는 직접 공사비에 산정해가지고 요율로 같이 올라갑니다. 실질적으로 직접 공사비가 1억짜리라면 간접 공사비도 몇 천만 원이 됩니다. 근데 그 간접 공사비에 들어가는 거는 요율로 해서 일단은 고용보험. 왜 그러냐면 그 스팟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처럼 되진 않지만 한 달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사람은 다칠 수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용보험료 그리고 다칠 수 있겠죠. 떨어지면 큰일 나죠. 그 누가 책임집니까? 계약을 쓰긴 하지만 그러면은 산재보험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재비하고 인건비라고 했으니까 그 물건들을 움직이고 들고 이동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공과자비와 기타 어떤 어떤 비용들이 또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뭐 특수하게 혹시 야간에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핸디캡 매장, 백화점이나 리테일샵이라고 하면 야간 공사비.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뭐 5에서 10% 그리고 간접 공사비 요율을 해가지고 플러스해서 이걸 그 보통 견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직접적인 공사비를 조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건 노하우,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될 부분인데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넣어봤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실질적으로 가설이나 벽체, 천장 어떤 이렇게 내용을 할 때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보고 견적의 물량을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바닥 물량,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다 적혀 있으면 여기 지금 81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바닥 면적이 81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거 말고 벽체 같은 형성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도면이나 설계도서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그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평면도 하나 가지고 거의 가맹 계약을 해서 공사가 해가지고 그랜드 오픈까지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평면 하나만 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오픈을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이미 거기서 누군가가 번외의 수익을 추가적으로 가져갔다라는 반증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자르면서 공사를 하진 않을 겁니다. 남아야 될 겁니다. 무조건 장사꾼들이. 그러면 크게 견적을 잡는 거죠. 왜? 설령 그럼 더 들어가도 쌤쌤이고 남으면 내 거고. 근데 없이 그냥 가는 게 거의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이 설계도서가 없이 간다라는 거는, 왜 그러면 설계도서가 있어야 되는 게 인면도가 있어야지 물량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뽑는다는 거는 고유의 영역이고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많이 보고, 야, 이게 평당공사의 한계구나. 근데 그걸 평당공사라고 브랜드를 하고 그걸 매뉴얼을 하고 그리고 몇백 개, 1000개까지 매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바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야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가맹 점주가 되시는 분이라면은 보실 일은 없는 겁니다. 개인 창업을 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몸을 담고 있는 유관 부서의 관계자들이라면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설령 혹시 담당자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점주님에게 정정 또는 내용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보통 이제 초반에 공정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는 이제 인건비가 산정이 될 거겠죠. 보통은 그것도 없이 그것조차도 그냥 일식이란 개념이 아시죠? 그냥 한 세트. 그냥 이만큼 더 걸어갈 거예요. 정말 주먹구구입니다. 주먹구구. 근데 보통 보면 견적서들이 보통 보면 물량 없이 그렇게 로트나 아니면 일식 아니면 세트로 해가지고 계산이 많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건축에서 하는 방식으로 1위 대가라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든 자재든 그걸 단위당 해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에서는 가능하죠. 거기는 0.2인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1인이 인건비, 하루 인건비가 아니고 나누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견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건축에서나 가능하지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거의 일식보다는 그러니까 일식 공사 그래서 인건비, 그러니까 물량 더해서 나온 게다가 간접공사비 플러스 해가지고 견적 얼마. 그게 실질적인 견적, 인테리어 공사의 견적 내용 툴이라고 봐도 무방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다 갑니다. 일단 저는 늘 주구장창 외치는 부분들이 이제 BS입니다. 비포 서비스. 그러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꼭 필요합니다. 설계도 3D 포함해서, 그리고 시방서라면 욕은 아닙니다. 시방서 좀 어감이 이상한데 그거 아니고요. 공정표 알고 계실 거고요. 도급계약서, 보증보험. 요 중에서 보면은 또 모르시는 게 있대요. 보증보험 내가 뭐지? 표준도급계약서가 뭐지? 내가 본 거는 설계도하고 공정표. 이게 거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전부일 겁니다. 근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꼭 이건 필수입니다. 꼭 필요한 건데, 일단 설계도, 시방서. 일단 3D 말씀드렸습니다. 왜곡될 수 있다라는 부분, 반드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평면도, 인면도, 천정도, 거기에는 천정에는 조명 배치, 조명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 환경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서는 기능적인 부분만이 아닌 심미적, 심리적 어떤 조형적 요소까지도 인테리어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브랜드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내는 현재 그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어떤 테크니션만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명 그리고 장비의 배치는 반드시 체크해서 다른 리스크를 줄여야 될 것이고요. 설비계통이라면 이거는 BS에 왜 설비계통이냐면 내가 묻어버리면 모르는 것들입니다. 바닥속에 묻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묻혀버리고 내가 신경을 안 써서 모르는 것들이죠. 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거기서 터집니다. 물이 타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밑에 백화점 입점을 저는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의류샵들이 좀 옷가게들이 층 밑에 있죠. 이거는 손해배상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냥 물이 터지면은 누수가 생기면은 억 단위의 손해배상 금액이 나올 정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개통을 확인하는 이유는 묻기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미리 보관을 하고 있으면은 발생이 되었을 때 최소한 대응을 할 때 그 부분을 파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비 개통이라는 게 꼭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방서, 이 용어가 좀 웃기긴 한데, 이 뭐 설계 도서가 보면은 일반인들 잘 모르지만 그걸 말로 풀어놓은 뭐 말, 규정, 기준, 방식, 자재의 제조사, 컬러 샘플, 모든 것을 다 설명해놓은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또한 지금 아마 공사를 하시면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볼 수가 없고, 인테리어 회사와 인테리어 담당자만 둘이서 공유를 하고 그 계약을 하거나 견적을 내면서 전달을 하는 부분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있는 부분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매뉴얼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일 수도 있고 운영이 되고 매뉴얼북인데, 매뉴얼북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서는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인 규정으로 이거는 그냥 매뉴얼북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정표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디데이를 가지고 하는 직업이 인테리어입니다. 디데이를 보고 하는 게 인테리어인데, 같은 유관보수와 관련된 사람들과 디데이를 보면서 같이 한 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간다면은 그게 공정표인데, 그렇다면은 분명히 리스크는 상당히 현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표준도급 계약서, 요거가 이제 시방서와 설계도서가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보통 보면은 아마 프랜차이즈에서 이제 가맹점주가 되신 분들 도급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제 본사와 그러니까 모든 걸 위임한다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도급 계약을 하고, 거기에는 워런티 기간을 1년으로 보장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뭐 CJ 같은, 아니면 또는 CJ 이랜드까지는 아닌데 CJ 쪽에 어떤 있어는 이런 건 있습니다. 갑을병으로 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병이 본사이고 갑이 점주, 을이 인테리어 업체. 그래서 소정에, 그러니까 수루 매출이 일어나지는 않는 겁니다. 수루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갑을로 계약을 하게 되면은 발생된 돈이 그대로 들어왔다가 차질을 남기고 인테리어 업체로 나갑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투자 금액을 점주에게 받는데, 근데 갑을병으로 한다면은 10%면 10%, 20%면 20%, 5%면 5%의 갑립이 그것만 본사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둘이서 계약을 따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루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온리 물류 수익에서만 나야 되는 구조이고요.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강제적으로 그 안에서 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돌아올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증보험을 체결을 합니다. 보통 공사 기간 내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계약이행증권이라는 보증보험 수수료를 내서 하고요. 그리고 준공 후에는 그로부터 1년간의 보증을 하는 하자이행증권을 이제 해서 보통 보면 근데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에서 이거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본사에서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은 여기서는 아마 전혀 이 모든 내용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알면은 무슨 판도라의 상자는 아닐 건데, 판도라의 상자가 마치 열려가지고 우리의 치부나 우리의 정보들이 다 오픈돼가지고 우리가 점주한테 끌려다닌다라고 판단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이 단단하고 단단하다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그대로 합리적인 어떤 시공이 되어지고 한다면은 문제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공개 요청을 하거나 같이 공유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은 비포 서비스, 저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규정된 시공과 검증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인스펙션 해가지고 점주와 같이 기준을 가지고 공사가 되었느냐, 근데 그 공사와 아울러서 원리를 이해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돌아가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전화해가지고 뭘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말도 없는 그런 본사들을, 물론 전만 그렇게 많이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보았고, 거기에 대한 원성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가실 판단,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시는 과시 판단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관부서와 가맹점주와 지속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이유가 솔직히 제가 소송을 당해봤습니다. 민사소송이죠. 어떤 과실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전이었죠.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나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내 아닌 다른 부서의 사람은 점주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서 필요한 발생되는 비용을 배상을 하세요. 근데 없어요. 근거가.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말로 했던 것들만 남아있을 것이고 증인들만 남아있는데 증인은 왜곡될 것이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과실 판단의 기준이 아까 말했던 어떤 시방서까지도 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는 1년,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1년, 그 다른 어떤 이거는 이제 같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뭐는 방수는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다 차이가 있는데 통상 인테리어를 이제 1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거기서 과실 판단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봤을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시공이 되었을 때는 1년이라는 기간도 실질적으로는 내가 무조건 해줘야 되는 금액이 아니고 오히려 역으로 비용이 발생된 걸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맹 해지나 이런 어떤 약간 엄포 때문에 끌려가는 형국을 좀 많이 보고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준공 자료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을 하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오픈하고 나면은 아마 운영 쪽 관련해서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장사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가장 급하고 혹시나 뛰어가가지고 혹시나 문제는 없으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이 오픈하고 준공 자료입니다. 준공 자료라면 어디 제출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설비 계통이면 그 계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같이 보관해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공간을 할 것이고 전기가 혹시나 나간다면 그 전기 램프 소면서 이거는 실질적인 BS인데 누가 기간 내에 고장이 나가지고 와서 본사에서 아니면 인테리어 업체에서 와서 고쳐주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다면은 내가 그 조명기구 재원을 알고 있다면 교체를 한 다음에 그 방법을 배워서 한 다음에 그 비용을 청구해서 해가지고 그 효율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은 매장이 어두침침하게 이상하게 있을 것을 빨리 고친 다음에 그 비용에 대한 거면 청구하면 합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준이 없으면은 청구도 못할 것이고 불편하다고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준공 자료라는 것을 꼭 있으면은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점주님들은 그 본사에게 그리고 본사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또는 꼭 만들어 놔야 되는 명확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널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가지고 이거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일단 공정별 일단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엑셀 파일은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크게는 여기 기간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1년, 6개월, 그리고 3개월. 구조나 설비 개통을 1년. 그리고 거기서 간판. 근데 여기서 간판하고 이거는 설비 개통하고 구조 개통은 인테리어라고 턴키 공사, 그러니까 한 번에 묶이기 때문에 하자 보증이 1년에 한 번에 한 타이틀로 프로젝트로 끊어지고요. 간판도 사인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것도 하자 이행 그 증권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 묶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그거는 서울보증법이나 아니면 건설협회에서 보증을 하지만 그 또한 데이터가 없고 준공 자료가 없으면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면은 쓸 수가 없고 발현시킬 수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6개월은 아까 말씀드린 이일제에 의해서 도장에 크랙이 발생됐거나 또는 어떤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 이런 부분도 6개월인데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커피숍인데 커피 머신이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피크 타임에 막 30분 만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을 찍는 곳입니다.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럼 기계가 문제인지 전기가 있는지 누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물론 보상을 하는 절차를 가져가겠지만 그 개통도를 가지고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이 된다면은 그 발생한 그 내용을 배상해주는 주체는 명확하게 또 나올 것이니까 거기다 스트레스는 또 받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3개월 이거는 소모품. 일단 가구도 소모품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면 사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은 다 소모품이라
그러니까 성격이 변했습니다. 수전을 싱크대에서 물을 계속 쓰는데 그거는 소모품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물건은 달려있지만, 그리고 전기는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모품이라고 형성되는 거고, 왜 있는데 왜 소모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근데 거의 다 점주님들은 와서 교체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교체해 달라는데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본사는. 그렇다면은 여기서 짚을 게 딱 하나 있겠죠. 도급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됩니다.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 도급계약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사와 점주도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개의 계약서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본사와 점주,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계약을 하는데,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 계약을 할 때는 이 책임 하자 보증에 대한 기간을 명시를 하면 본사가 되게 싫어합니다. 왜? 1년 동안 조명을 교체받고 싶은데 못하니까. 근데 점주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명시를 하긴 좋아. 할 때는 또 점주가 글쎄요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기준이 마련이 된다면은, 왜냐면 3개월밖에 못 견, 그럼 그 사이에는 내 돈 들어가니까, 램프를 하나 사더라도 내 돈이 들어가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습니다. 저는 스캇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창현인데, 제가 이제 일리커피라고 이탈리아 회사를 한 10년 가까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쓰던 이름이 이제 스캇입니다. 그냥 어차피 모든 직원들이 다 영어 이름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냥. 근데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하다 보니 이제 영어 이름이 있고요. 혹시나 내가 앞으로 큰 일을 해가지고 유명인이 된다면 이름 하나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 절대 약 파는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혹시나 못해서 혹시 궁금한 점이 뭐 있다면 의견에 대해서 한번은 제가 이메일을 최근에 좀 만들었습니다. 읽기 편할 겁니다. 신난다네입니다. 지메일. 신난다네. 그냥 그대로. SINNANDANE. 신난다네. 지메일입니다. 아마 기억하기, 유후, 그러니까 영어로 하니까 뭐, 어메이징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여러 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